내 나이 38살인 지금에서 돌아보니 지난날 젊은 시절 파란만장했던 인생살이를 결혼이라는 생활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인내심으로 14년 동안 남매를 두면서 지극히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고 있음을 실감을 하면서도 딱 한 번의 불가피한 사정이 이토록 내 생활 핵심까지 파고들어 고민에 빠져있다. 163cm의 신장에 52kg의 제법 통통하게 살이 찐 아래뱃살이 보기 싫지 않게 붙었지만 그 애는 불편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집으로 살고 있다. 오히려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생활에 오밀조밀한 막가지 지니게 되어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한 식상한 분위기가 있을 즈음에도 우연히 약 4년 전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여운으로 지금도 자력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갈등 속에서 소가리를 하고 있다. 당시 사건이 있고 난 뒤 거의 1년 이상까지 속마음에 송글송글 피어올라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짐을 싣고 돌아서는데 깜짝 놀란 상황이 전개되었다. 형색은 전혀 틀려졌지만 단번에 알 수 있는 사람. 강원도의 어느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장본인을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사람을 만나는 거야 무슨 절대정명적이지 않겠냐마는 그 만남으로 인하여 밝혀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기에 그것에서 실갱이를 하기 전에 놀랐고 반가웠고 두려웠음에 일단은 동승시켜 한강 고수부지로 도망가듯 조용한 곳을 찾았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대화가 있었는데 거의 기억엔 없지만 2년 전에 제대를 했고 지금은 복학을 하여 학업에 몰두하고 있단다. 근데 내가 그에게 첫 여자로 등장되고 그것을 인하여 그리움과 보고 싶은 애틋한 정으로 그동안 너무 힘든 나날이었다는 고백을 할 만큼 순진무구한 젊은이다. 한강을 바라보며 차 안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 지금은 학교에서 사귀고 있는 연인인데도 도대체가 정이 가지 않는단다. 항상 나의 형상이 뇌리에 깊이 박혀 그녀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고. 결국 내 차의 번호를 적어둔 흔적을 더듬어 나의 집을 알았고 아마 반년 이상을 우리 집 주위에서 내 동태를 살피다 오늘 이렇게까지 되었단다.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학업에 전념을 하겠는데 밤낮을 안 가리고 그리움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는 나의 입장과 처지를 조목조목 조리 있게 알려주고 더 이상은 만나면 연락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그를 만났는데 사람의 형색이 말이 아닐 만큼 초췌한 모습이다. 그는 나를 향한 상사병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 아무리 나의 평화를 위한 자기 방어적 행동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된 속마음은 표현 못할 아픔이 따르게 되었다. 갖은 당부와 협박 그리고 사정으로도 깊어가는 소가리를 취하지 못하였고 내 아니만을 위하다간 앞날이 만리 같은 젊은이 한 사람을 헤어나지 못할 나락으로 빠뜨리겠다는 어둡지 않은 동정심이 일게 되었고 진정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살아갈 방도가 무엇인가를 찾으려 질문을 했더니 그의 내심은 나의 몸이었다. 어이없는 요구지만 그의 집착을 벗어나려면 달리 대안이 없었기에 다짐을 받았다. 땅속으로 하늘 높이 숨지도 못하여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에 확실한 다짐이 절대 필요했었기에 그렇다면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이성을 찾아주겠냐는 약속을 요구했더니 꼭이라고 다짐은 할 수 없지만 자기도 지금 처한 상황을 알고 있으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단다. 그렇게 되어 결국 남의 눈을 시큰 나머지 어느 토요일 오전에 그가 혼자서 쓰고 있는 3층의 하숙방을 찾게 되었다. 굳은 다짐으로 아주 어렵게 자리한 기회라며 그날 그 방에서 오후까지 4번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며 그동안 마음 아파한 무게가 얼마나 깊은 나를 그가 내 마음속 깊이 심어주었다. 나도 그동안 제대로 풀지 못한 찌뿌둥한 마음과 몸을 그에게서 여지없이 풀어헤치며 그에게 다시 다짐을 받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아마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와의 대면은 단절되었지만 표현 못할 궁금은 수시로 나를 압도하였다. 학업은, 나에 대한 생각은, 건강은 등등. 내가 한번 찾아볼까? 그런데 여느 날처럼 시장을 다녀오는데 너무나도 씩씩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비군 훈련을 마쳤는데 시간이 있기에 나로 인하여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단다.
혹시 하는 주인을 의식하여 다시 한강을 찾았고 역시 차 안에서 많은 궁금증들을 주고받으며 짧은 시간 많은 대화를 했었다. 그가 나를 향한 마음은 더욱 애틋했지만 나를 위한 진정한 그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자기 할 일에 더욱 정진하였더니 아주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된 것을 나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단다. 그러더니 나에게 애절한 부탁을 해온다. 누님의 은혜는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잠재된 저의 진정한 마음은 분명 누님만이 저의 애인입니다.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불변입니다. 동생,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나의 입장도 고려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네, 그렇게 저의 가슴을 도려내는 대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 사람이란 그렇게 성숙해지는 거야.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나를 잊게 되고 나에 대한 각오는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나에게 요구하는 문제란 게 사회생활을 내는 자기에게 채찍을 가는 의미로 다시 한 번만 시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도저히 지금의 상태라면 사회 첫발이 불안하고 그러면 도태되는 불상사가 따르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니 충전해주는 의미에서 한 번만 도와달란다. 분명 제약이지만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고 토요일 오전에 그가 먼저 자리잡고 연락해준 텔로 찾아가서 그가 원했던 것인데도 내가 더욱 열성적으로 가물거리는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이젠 그도 어엿한 사연으로 몸담은 회사에서의 위치도 안정적으로 잡혔지만 단지 첫여자라는 그는 그것이 첫사랑이 된다. 내게 아주 열성적이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도 않았지만 아내인 나를 대하는 진정한 사랑에 의문을 갖게 되고부터는 의무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다 남편에게도 오랫동안 깊은 관계가 있는 년이 있음을 알게 되고부터는 미안함이 없어졌는데 남편의 비능력에 반해 있다는 년을 알아보니 원조 교제였다. 그녀는 이혼녀인데 아들 하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몰래 찾아보니 조그만 소극점을 하고 있는데 웃으면 보루물이 생기는 것 외에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실정을 파악한 뒤로 나도 그와 2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내게도 은밀한 사생활이 없었다면 그녀와 무슨 결단이 있었을 테지만 이해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내겐 멋이나 재미가 없지만 그녀에게는 내가 모르는 뭔가를 찾았나 싶다. 나는 철저하게 내 가정을 파괴 못한다는 방어막으로 그를 대하고 그 역시 나의 마음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일방적인 연락을 기다린다. 남편 한 번도 나를 충족시켜준 날이 없다. 그렇게 축적된 불만은 그를 만남으로 거의 해소가 되지만 낮 동안에 갖는 짧은 시간만으로는 나 역시 어딘지 모르게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다. 강원도의 시골 마을로 이사한 동문의 친구가 아주 깊은 병아리로 투병을 하고 있다면서 나를 꼭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어쩌나 하면서 기다리던 며칠 후 마치 남편은 출장길로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기에 애들을 친정에다 맡기고 친구 문병차 시골에서 하룻밤만 있다가 오자는 작심으로 왔었다. 5년간 남편이 타던 중형차를 내가 물려받아 운영하는 차를 메고 시골에 갔더니 집에서 예상했던 만큼 그곳에서 밤새울 분위기는 고사하고라도 오래 앉아있을 형편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짧은 시간 얘기를 하다 회복되면 서울에 나오라는 당부를 들어가고 일찍 기가를 서둘렀는데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 때부터 우중충하던 날씨가 급기야는 그곳을 출발하니 억수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낯선 거리 라디오를 들으며 시골길의 한적한 분위기에 도취되는 센치한 마음으로 바쁠 것 없으니 서행으로 운전을 하면서 빗줄기가 가늘어지긴 했지만 추적거리는 빗속인데 본넷에서 연기가 몽글거리며 피오르게 된 걸 발견하였다. 그때 둥둥 걸어올린 바지 차림의 젊은 사람 넷이 비를 흠뻑 맞은 채 한 사람은 어깨에 고기 잡는 그물을 또 다른 이는 양동이를 든 채로 엔진을 망연자실로 바라보고 있는 애 뒤에서 인기척을 보내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간혹 도로를 살피며 다가오는 차량이 없나 살피고 있었는데 의외의 방향에서 사람 소리를 들었으니 아, 네, 차가 좀 그렇습니까? 어디 제가 좀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위치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는 피해주는 것보다 밀려났다고 하는 게 맞으리라.
어디 보자. 그러면서 이것저것 몇 군데를 만져보고 눌러보더니 아가씨 펜벨트가 터졌군요. 계기판을 좀 보겠습니다면서 운전석에 도어를 열고는 안을 살핀다. 야 임마 아가씨가 아니야 아주머니신데 누님이라 불러도 되겠는데 어떤지요.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하고는 계기판을 보고 있는 자에게 말하는지 나를 향한 소리인지 뜻모를 소리로 엔진에 바짝 다가오며 나를 유심히 쳐다본다. 아, 예, 그러셔도 되겠네요. 추적거리는 뱃속에서 한적한 도로에 주차시킨 차를 앞에 두고 네 사람의 젊은이들의 둘러싸인 분위기가 평소 같으면 분명 살벌한 지경일 테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에 쏟아진 신경으로 전혀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가 없었다. 누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의 전공이 자동차 수리입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벨트를 벗겨서 내 코앞에 들이밀며 원인은 이것 때문인데요. 급한 대로 스타킹이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내 얼굴을 쳐다보고 다리로 눈동자를 내리니 다른 사람 모두의 시선이 종아리로 쏟아지는 걸 알 수 있었다. 아, 네. 스타킹이라면 신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라도 어떻게 해보지요? 그러면서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밖을 바라보니 모두가 동물원 안을 바라보듯 나를 쳐다보는데 치마를 걷어 올려 스타킹을 벗을 수가 없어서 서로의 얼굴들만 멀뚱거리며 바라본다. 누군가가 얌마 그렇게 쳐다보면 누님께서 어떻게 스타킹을 벗을 수 있나? 그러면서 한 사람이 땀을 잡고는 당기니 다른 사람들도 아쉬운 듯 한 눈초리를 나에게 보내며 차 앞으로 모두 이동을 하였다.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 고개는 엔진 속을 향한 채 말을 했다. 아주머니, 아니 누님 시동을 걸어보시죠. 그 소리를 듣고는 재빨리 운전석으로 들어앉아 시동을 걸어봤는데 시룩시룩 소리만 요란할 뿐 도대체가 소식이 없다. 본넷이 들려있어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라는 소리에 한 번 더 했더니 소리도 요란하게 시동이 걸렸다. 근데 어딘지 모르게 소리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했을지요. 시동을 끄라는 소리가 들리며 그 사람의 얼굴이 운전석 유리 밖에서 보여진다. 지금 몇 군데 이상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 우선 차부터 옮겨서 손을 보도록 합시다.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운전석 도어를 열고 트렁크 레버를 당기며 오픈시키더니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을 기울였었더니 소지품과 함께 집어넣고 먼 쪽을 손가락으로 지정하는데 높은 아파트 건물 상계동이 보인다. 저곳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밀 테니 누님은 핸들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키를 온으로 돌리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기어를 중립시켜 문을 닫더니 네 사람이 뒤에서 미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가 앞으로 제법 빠르게 움직인다. 직선거리로 보니 우중충한 기상으로 제법 먼 거리인데 아마 1km는 좋게 보인다. 누님, 완전히 고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테니 우선 여기부터 하고 일을 시작합시다. 여기 잡은 고기로 매운탕을 해먹고 저희들은 아직 점심 전이라. 그러면서 나도 내리길 간청한다. 사실 벌판에서 떨고 있었을 오늘의 수고로움을 들어준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라도 해야 하지만 언뜻 뭐라고 대답하기가 거북했다.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서야 숙소가 7층인 알게 되었고 집안에는 젊은이가 한 사람 더 있었다. 28평형 아파트라는데 6사람이 갑자기 북적대니 협소함을 느꼈고 어딘지 모르게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코끝을 적시곤 했지만 그렇다고 표현을 하기도 어색했음은 분위기가 여자 혼자서 낯선 남자만 울거린 장소라 어울리지 않았다. 밖에 나왔더니 거실 가운데에서는 불판 위에 커다란 냄비에서 풍겨져 나오는 생선의 비릿한 냄새와 전기밥솥에서 밥을 하고 있는 냄새까지 미처 느끼지 못해 나오기를 재촉하고 있다. 내가 뭐 좀 거들 일이라도 누님은 우리 집에 귀하신 손님이시니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저희들이 머리 맞대고 조리하는 맛이나 감상하시고 나를 손님, 그것도 귀하신 손님이란다. 5사람이 모두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가 아니고 3사람은 국무무 중인데 휴가를 나왔으며 형제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곳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단다. 집안에서 음식 준비를 했던 사람이 집주인인데 형은 며칠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도시공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도 월차를 내어 함께 모였단다. 나이들은 모두가 23살이고 군복무자들 한 사람은 수성대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정비를 보고 있단다. 며칠 후에 기대를 하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갖자는 의미로 오늘 저녁 시내에 가기로 했단다.
밤이 되기 전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해먹자는데 마음이 통일되었고 우연하게 내가 개입되어 엄청난 경험을 겪게 되었다. 소주를 곁들인 늦은 점심은 정말 진수가 따로 없었다. 함께 빙둘러 앉은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권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몇 잔의 소주를 마셨더니 정신이 몽롱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건능거리는 마음을 다잡기가 아주 힘들었다. 참으로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런 중에 누군가가 말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차수리를 위한 무슨 도구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가물가물 정신을 놓았나 보다. 주의가 한없이 호화로운 방에서 어쩐 일인지 남편이 나를 위해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만두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질 않는다. 결혼하고 보니 교제 때 알지 못했던 남편의 실상을 알게 되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욱 답답한 사람을 알게 되어 이제는 포기하고 나를 죽이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지금껏 지내왔다. 너무 보수적인 데다 고리타분한 행동과 언행이 처음에는 나를 얼마나 올가매는지. 아마도 수도 헤일 수 없는 문란한 생활이 고기 시절부터였는데 결혼하고부터 칼로 물을 자르듯 싹둑 잘랐으니 14년 생활이 어땠을까. 첫 딸을 낳고부터는 서서히 멀어지고 둘째 아들 다음부터는 너무 뜸해지는데 오히려 나는 더욱더 남편에게 향하는 바람이 간절해도 소용없었다. 가끔 이웃하는 아줌마들과 한 곳에 모여서 차라도 한 잔씩 나눌 때 의례껏 터져나오는 부부관계에 대하여는 그냥 주서들은 그리고 젊었을 적의 기억을 더듬어 대화의 중심에 끼어들곤 하지만 남들은 나와 같지는 분명 아닌가 보던데. 그랬던 남편이 오늘은 어쩐 일인지 최대의 봉사를 해주니 하늘로 떠있는 듯하다. 그런데 점점 흐릿해진 머리를 맑게 깨우는데 평소의 남편과는 너무나도 틀리다. 사람의 덩치도 생소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말인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가 정립이 안 된다. 누님 깨셨어요? 술에 약한 내가 소주 몇 잔에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은 뻔한 일이 벌어졌나 보다. 아련한 기억이었다. 난 기억이었다.